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2.25%포인트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올린 것으로 한은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내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이 8월 들어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K배터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조금 대상을 국내산으로 제한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 치킨의 원가를 따져보니 프랜차이즈 치킨은 18,000원, 마트 치킨은 6,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의 원가가 턱없이 높은 이유는 점포 임대료와 배달비, 특히 본사에 내는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우리 증시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좀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우선 415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기관은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800억 원 팔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현재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기관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지만 오늘 들어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증시 상승의 배경을 좀 살펴보니 오전에 발표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상승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이어진 원화 약세, 또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율 진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간 지수는 많이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까지 현재 2조 9천억 원 가량을 사들였고요. 네. 좀 상반기와는 다른 모습인 거죠. 네, 상반기 전체 18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한 건데 하반기 들어서서 2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통상 외국인은 이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따른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유로화나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 약세에 따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한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는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골드만삭스 등의 증권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자세한 이유, 유주한 기자가 증권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높은 원달러 환율 환경에서도 국내 증시를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은금통위가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했습니다. 과거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온 공식이 최근 국내 증시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는 위험 수준으로 여겨진 1,3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음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와 코스피로 환산해서 이제 외국인의 눈에서 보면 코스피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급격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한국 증시는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고. 다만 외인 매수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며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국내 증시 전반을 사들이기보다는 미 증시 반등 수준에 발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 유입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 오는 9월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이 언제 마무리될까로 국면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 50bp 인상이 되면은 시장은 다시 그동안의 조정에 대한 만회를 위한 반등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4분기가 아니더라도 반등의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긴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내년 상반기경 경기에 반영될 것이며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저점에서 꾸준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환율은 높지만 우리 증시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고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도 좀 중요하겠죠. 어떤 걸 사들였습니까? 제가 이달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더니 네. 2차 전지 기업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LG 에너지솔루션으로 5천억 원 이상 현재 순매수했고요. 2위는 삼성 SDI로 4,760억 원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외국인은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기간 동안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17.4% 올랐는데요. 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죠. 한편 이 개인 투자는 외국인과 달리 2차 전지 기업을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은 LG 에너지솔루션을 3,600억 원 이상, 삼성 SDI를 2,500억 원 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면서요. 왜 사들였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1,950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감소했는데요. 네. 이 외국인은 지난 이 실적 지표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크게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 상원이 최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 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우리 배터리 업체가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으로의 반사이익이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정도로 생산량도 좀 받쳐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생산량은 뭐 완전히 회복할 수준에 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좀 어렵지만 네. 현재 그 나중에 생산량을 위해서 확충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생산 라인 신증설에 활용한 금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70%, 190% 이상 현재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또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압, 현대모비스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 공장 투자 자금 7억 1천만 달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생산 역량은 200기가와트시인데요. 3년 안에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북미 시장 내에서 생산 역량을 전체의 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생산 역량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늘 연 2.5%로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을 4회 연속으로 단행한 건데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됩니다. 전민정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6%대로 치솟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3%로 여전히 높은 상황.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4번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인상폭은 예고한 대로 점진적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빅스텝보다는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해 한미 금리차 역전과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입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3% 수준으로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날 한은이 내놓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당분간 정점에 이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다만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낮췄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은행이 새롭게 던진 이슈들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2.5%입니다. 4차례 연속 인상이라는 부분에 좀 무게를 많이들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8월부터니까 이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0.5%에서 오늘 2.5%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간 총 2%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이 같은 인상 기조의 주담대 금리도 1년간 좀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7월 2.49에서 4.03% 수준이었는데 현재 4.14에서 상단이 6%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1년 만에 2%포인트나 금리가 변화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실제 대출금리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존에 내던 거에 더해서 대출 1억 원당 한 연 200만 원 정도씩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마 수억씩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자 부담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금통위가 이제 10월과 11월인데 계속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살펴보셨겠지만 이 10월, 11월 각각 25bp씩 두 차례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 발언에서도 이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빅스텝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이걸 지금 받쳐줄 정도로 체력이 되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가계대출 연평균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만 쓰고 생활을 해도 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미 연 6%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자가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그리고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인데 네.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올해 무역 적자액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각종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파격적으로는 못 올리는 상황이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환율이 또 치솟다 보니까 이게 또 수입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물가가 빨리 안 잡힐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피크아웃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이 총재는 오늘 피크아웃 시기가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9, 10월보다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최근 2달간 국제 유가가 상당 폭으로 좀 하락했고 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환율이 상승을 하면 기업의 수입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국내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최근의 환율의 급등세가 과연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총재는 이번 환율 급등을 놓고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추세적으로 지속될지는 앞으로 좀 시장 상황을 더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글쎄, 이 고환율 상황이 단기 이슈라고 보기에는 작년 1월부터 줄곧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도 실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일단 환율이 1,350원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별로 이 환율 전망치 상단을 좀 뽑아봤는데요. 낮게는 1,350원대에서 높게는 1,400원대까지 형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 개선, 또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전환 등이 필요한데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요인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 걸로 전망이 돼서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원화 약세 기조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오늘 이제 통방문에도 보니까 자본 유출입 상황을 보겠다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한국은행도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25bp만 올렸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현재로서는 이 점진적인 인상이 또 한국은행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와 또 환율만 본다면 과감하게 인상을 단행을 해야겠지만 그에 뒤따르는 어떤 경기 침체와 또 가계 부채 부실 우려라는 이런 부작용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가계 자산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려 64.4%에 이르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동산 가액의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부채라는 겁니다. 이 결국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당장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클 수밖에 없고 또 이는 가계 소비 위축,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KDI는 미국 금리에 맞춰서 따라가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관리를 좀 잘 했었어야 됐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은행이 오늘 이 물가 전망치는 5.2%로 높이고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췄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가 5%씩 오른 경우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 스탠스대로라면 시민들이 이 고물가 상황 알아서 좀 감내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초비상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불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 표정은 어둡고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법안이 예상과 달리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저희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패와 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에 부여하는 한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차가 제외된 건 뼈아픈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EU 등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간 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보단 다른 나라와 공조가 가능한 WTO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에선 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 미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당분간은 좀 미국의 정세는 제가 이제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위 규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달. 다음 달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이창양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모두 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여서 기업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랑 잘 협의하고요. 변화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대화 채널을 풀가동하는 동시에 WTO 제소 등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도 국내에서 생산된 차들로만 한정하겠다는 건데 실익이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국산과 수입 가리지 않고 가격 기준대로 보조금을 최대 7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응수하는 방안을 선택지에 넣었습니다. 거론되는 방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량 수입되는 테슬라는 3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원이 다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보조금은 적어도 국내에서 무슨 생산 기반이든 투자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정면으로 맞대응할 경우 통상규범 위반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통상규범이나 실익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자동차 업계와 정기적으로 만나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대형 마트의 반값 치킨이 12년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이 치킨 논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치킨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점주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면서 이 폭리라는 지적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극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가 치킨 원가의 구조 자세하게 따져봤습니다. 치킨 가격이 한 마리에 3만 원은 돼야 한다.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2만 원을 받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건데 6천 원대의 마트 치킨이 등장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말 남는 것이 없는 게 맞냐라는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만 원도 부족하다는 치킨값, 실제로 그런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먼저 육가공업체는 농장에서 생닭을 납품받아 다듬고 염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넘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나름의 노하우로 손질하고 포장해서 전국 가맹점에 공급합니다. 보통 10호닭을 쓰는데 이때의 공급가는 대략 6천 원 선입니다. 여기에 닭을 튀기는 기름값, 임차료, 인건비, 로열티, 양념이나 포장 같은 기타 비용 등이 붙어 치킨의 원가는 12,000원대로 치솟습니다. 이 밖에도 배달앱에 내는 기본 수수료, 배달 대행비, 부가가치세까지 내고 나면 치킨 하나를 팔고 치킨집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1,300원 남짓입니다.
100마리를 튀겨 20만 원도 못 남길 바에 배달 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트 치킨은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마트 본사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사온 생닭을 마트에 바로 납품합니다. 반값 치킨의 대명사가 된 당당치킨의 경우 무게가 덜 나가는 8호닭을 쓰긴 하지만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트는 조리시설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따로 설비를 사오거나 임차료, 인건비도 따로 발생하지 않겠죠. 기름값과 양념, 포장비만 더해 판매합니다. 치킨 무나 소스도 따로 팔고 배달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튀겨 팔면 부가세를 떼고도 1,000원가량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적게는 1,382원, 많게는 2,782원이 남고 마트는 대략 855원에서 1,855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마리 팔아 손해는 아니라는 대형마트의 주장과 이렇게 팔아선 남는 것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뭐 치킨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다 보니까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 먹는 사람도 많고 판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논란도 크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 소비량부터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는 15.8kg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열의 7집이 한 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닭인 무게 1.5kg 기준으로 연간 10억 마리가 넘는 수준인데요. 예. 이 중 최대 80%를 치킨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어림잡아서 어른 한 명이 매달 한두 마리씩은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소비도 치킨이 압도적이고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치킨 업계가 좀 덕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 치킨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2019년보다 8.4% 늘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전체 외식 업종이 9%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죠. 예. 한식이나 커피 업종은 20% 가까이 고꾸라지면서 치킨만 나홀로 성장했습니다. 외식 업종 전반적에서도 치킨 가맹점들의 지위는 독보적인데요. 2020년 전국 치킨 가맹점 수가 2만 5천여 개로 확인됩니다. 외식업 전체 4곳 중 한 곳이 치킨집인 건데요. 소비자도 판매자도 많다 보니까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예, 근데 정말 업계 경기가 최악이었던 상황임에서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실적도 당연히 좋았겠어요. 맞습니다. 치킨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10%를 넘나듭니다. 최근 5개년간 교촌과 BHC, BBQ, 처갓집, 굽네 등 주요 5개 프랜차이즈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모두가 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액을 늘렸습니다. 예. 이 기간 영업이익을 놓게 보면 BBQ가 평균 33.8%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치킨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2%인데요. 이는 도소매업의 5배고 유사업종인 피자와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치킨 대기업이라고 해야겠죠. 대부분이 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가격을 인상한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과 BHC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치킨 가격을 올렸죠. 예. 당시 계획이 없다고 했던 BBQ 역시 지난 5월 가격을 올리면서 치킨값 2만 원 시대를 노렸습니다. 나란히 인건비나 수수료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원가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가맹점주들의 호소도 있었다고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도 올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이 예, 일었죠. 맞아요. 가맹점들이 필수적으로 본사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본사 갑질에다 소비자 불매라는 겨박자의 노민인 겁니다. 이은희 교수 인터뷰입니다.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조금 자기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가맹점주를 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본사가 마땅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불매운동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 치킨을 계속 소비자가 사 먹으면 여기 뭐 상황이 좋아져요? 본사하고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사 배만 불리는 거지. 오늘과의 갑질 논란도 소비자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교촌치킨의 경우 창업주 권원광 전 회장의 친척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죠. 이듬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권 전 회장은 지난 3월 슬그머니 교촌 F&B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BBQ나 BH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BBQ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 구매 품목을 정해놓고 구매를 강요한다며 2019년 이를 최소화하고 마진 공개를 촉구한 바 있죠. BHC는 가맹점에게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지만 일단 본사와 가맹점 간의 스토리가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래서인지 가맹점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 불만의 화살이 본사로 좀 향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한 어떤 본사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도 비슷하지만 대표적으로 BBQ의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제너시스로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이 99.85%입니다. 제너시스는 윤홍근 회장의 아들과 딸이 각각 62.6%와 31.9%, 윤 회장이 나머지 지분 55%를 가진 회사입니다. 지난해 지주회사 제너시스의 영업이익은 238억 원인데요. 이전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BBQ의 지분 99.85%를 가진 가족회사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도 윤홍근 회장은 지금 치킨값이 본사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고물가로 소비자들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또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은 하반기 또 한 번의 치킨 업계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상 결국 가능할지 좀 따져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휴대용 의료기기 개발 벤처들이 대형 제약사들과 판매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하게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IPO라든지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양재준 기자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그동안은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이 가능했던 것들이 웨어러블이나 휴대용 진단기기라든지 이렇게 간편하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 등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가 갖춰진 종합병원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 개발 벤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웨어러블이나 휴대용 의료기기로도 진단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수가, 즉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자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에 이어 동아 ST도 뛰어들었습니다. 동아 ST는 지난 7월 매주와 유한양행은 지난 4월 휴인호와 심전도 메모 패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삼진제약은 삼성 SDS에서 스핀오프한 그 웰리시스와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보이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네. 심전도 검사는 엑스레이가 더불어 그 심장병 진단이라든지 심장 부정맥 등을 측정하는 필수적인 검사인데 웨어러블 심전도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령준 휴인호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과 합종 연행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시장들이 계속 팽창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하는 이제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이 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고, 저희랑 파트너십이 맺어 있는 유한양행과도 지금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시장을 이제 공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네, 휴인후뿐만 아니라 그 휴대용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 건강보험 수가를 받은 그 힐세리온도 글로벌 시장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전 세계 의료기기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남미와 중동 시장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벤처들 역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각 나라별 허가 사항과 함께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제품 휴대용 초음파의 이제 그 차세대 버전이 올해 이제 출시가 됐고요. 4월에 식약처 국내 인증을 받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5월에 막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휴대용 초음파를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인증의 갱신을 또 준비하고 있고. 네, 업계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수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하니까 지금 IPO나 투자 유치 같은 부분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어요? 네, 휴인호는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과 전략적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지난 2000년 시리즈 A를 시작으로 휴인호에 50억을 투자를 진행했고 시리즈 B와 C를 통해서도 총 8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휴인호는 유한양행과 국내 판권 계약을 통해서 24시간 심전도 검사인 웨어러블 홀터 검사를 기반으로 외형 확대에 나서는 한편 진행 중인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마친 후 프리 IPO와 IPO 공모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령준 휴인호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리즈 C 라운드까지 이제 클로즈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리즈 C는 약 800억까지 저희가 이제 누적 투자를 완료를 했고 이제 남아 있는 라운드는 이제 프리 IPO 라운드와 이제 IPO 이제 공모 라운드가 남아 있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해외 판권을 저희가 이제 맺고 난 이후에 프리 IPO를 좀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1,000억 정도 저희가 프리 IPO에 레이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힐세리온도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한 후 코스닥 시장에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힐세리온은 지난 2019년 가천대 길병원과 응급실 중환자, 입원병동 등에서 무선 초음파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진단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결한 의료 영상 서버로 의료진 진단과 처방, 진료비 청구 등 원스톱으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유정원 힐세리온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한 4차례 정도 지금까지 한 누적 18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현재 이제 주관사와 같이 내년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그동안 ST와 손을 잡은 웨어러블 신전도 기기인 매주도 시리즈 A에서 90억 원을 완료한 후 시리즈 2 B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창업한 IMGT는 휴온스 글로벌이 투자한 회사로 지난해 12월 시리즈 C와 정부 모태 펀드를 포함해서 총 172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요. 네. 내년 말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MGT는 이번 주 이동식 초음파 기기로 췌장암 치료 약물 전달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주의 운명입니다. 네, 뉴욕 증시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모처럼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망이 제각각인 만큼 증시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 주에나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반도체주의 흐름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건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예고가 됐긴 했는데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네, 회계연도 2분기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의 집계인데요. 이 기간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6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5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인데요. 결국 엔비디아 0.24%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어도 사실 타격은 타격인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주력은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죠. GPU인데요. 게임을 하거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팬데믹 기간에 PC 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팬데믹 붐을 탄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에만 주가가 124.3% 정도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가 일상 복귀와 함께 크게 감소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이 정말 크긴 컸네요. 그러니까 게임 부문 수요가 좀 크게 감소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게임 부분의 매출이 2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정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CFO인 콜레트 크레스는 전 세계를 휩쓴 거시경제 역풍이 게임 제품군의 급격한 수요 둔화를 이끌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앞서 게임뿐만 아니라 GPU는 암호화폐 채굴에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채굴용 GPU 수요가 감소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인데 이번 분기 발표가 난 만큼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3분기 가이던스는 어땠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3분기 가이던스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매출 전망치를 59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 역시 시장에서 기대한 69억 5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GPU에 대한 수요 둔화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 확인이 됐고요. 3분기에도 이런 상황이 크게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 셈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까지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 향방은 좀 어떤가요? 네, 실적 발표 전까지요. 엔비디아를 담당하는 미국 애널리스트 44명 가운데 34명이 매수를 추천했고 9명이 보류 그리고 매도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 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227.12달러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약 32% 정도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의견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도 이미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었잖아요. 네, 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실적 발표가 있기 바로 전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5,100만 달러가량의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습니다. 올 들어 매매 없이 계속해서 사들였던 것을 두고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만큼 저가 매수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을 다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존재를 합니다.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트리스탄 게라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 압박과 소비자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소비자용 GPU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시각도 좀 존재를 합니다. 게임 부분과 함께 엔비디아의 매출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문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로 특히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문이 많았던 건데 에버코어는 그래픽카드 대신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는 사업구조 설정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라는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에서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요. 번스타인은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요. 현재 역경만 헤쳐나가면 낙관할 이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세와 또 하반기 신제품 출시가 주가를 깔을 변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제품 반응 좀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전망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이론가이자 이피션트 프론티어의 설립자 윌리엄 번스타인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그의 조언은 최악의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지금은 가치주에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투자자문회사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설립한 윌리엄 번스타인. 월가 개미 투자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는 지금과 같이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최악의 시기를 잘 대응하는 것이 투자의 관건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는 가치주 투자가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keep your fixed income durations short. You don't buy long bonds because long bonds do badly when interest rates rise. You buy value stocks. Value stocks do better with inflation because their cash flows come up front, and so they get discounted less when the interest rate rises. And you own the companies of some commodities producer. 신경과 전문의 출신인 그는 또 최근 불고 있는 밈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투자하려는 인간의 모방 본능을 거슬러야 한다는 겁니다. Every time you go to a party and everybody is talking about a given tech stock or a given crypto, you should probably stay away. If you get into a taxi or a rideshare and your driver starts telling you about his adventures in cryptocurrency, that's a warning sign. Short sellers identified all these stocks, not just GameStop, but also AMC, BlackBerry, companies that have a model that's not doing very well these days.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암호화폐도 결국 화폐의 일종으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통화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The only reason to invest in the currency is if you think there's someone out there who's more foolish than you who will take it off your hands at a higher price. That's never a good investment strategy. It's what in English is called the greater fool theory. 끝으로 번스타인은 투자란 수학적 분석과 동시에 감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시장 위험이 아닌 거울 속 자기 자신이라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라면에 이어 다른 가공식품들도 2차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조 산업의 닭가슴살, 대상의 미원, 빙그레이, 치즈 등의 가격이 12에서 15% 각각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가격을 한 차례 인상했지만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다시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밥과 샐러드, 샌드위치처럼 채소를 주요 식자재로 사용하는 음식들도 대거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 사상 초유의 폭우로 전국 주요 산지가 직격탄을 맞은 여파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월 10만 원 더 인상하면 2050년 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지출액이 2020년 17조 원에서 2050년 120조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데 윤 대통령 공약대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시에는 2050년 160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서서히 지급액이 줄도록 설계가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공약으로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도 70년 후인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6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